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6강하고 7강, 그래서 6강이 이제 논문 작성의 준비, 이 부분은 좀 짧고요. 논문을 쓸 때 구체적인 준비하고, 그 다음에 7강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좀 길이가 긴데, 그거는 논문, 실제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가 준비가 된 거냐면, 논문의 시놉시스를 일단 만들었고요. 한 4줄만 쓰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피겨 플랜을 만들어서 피겨를 만들었고요. 그 피겨들을 여러 번 지도교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고쳤어요. 그 다음에 각 피겨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 요약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써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문 구상 노트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고, 그 논문 구상 노트에는 처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정이 다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 논문 구상 노트의 지금 현재 페이지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완성한 피겨 1번, 2번, 3번, 4번. 이걸 각 한 페이지씩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페이지별로 이 그림을 하나 붙이고 그 밑에다 뭘 써놓냐면 이 그림에서 다뤄야 될 주요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주요한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건데, 노란색하고 파란색. 노란색 부분에는 결과, 리절트가 있고, 여기는 디스커션. 리절트는 이걸 그냥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놓겠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일이 쉬워져요. 피겨 2도 주요 내용 1, 2, 3, 이 내용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주요 내용과 논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풍부해졌죠? 처음엔 서너 줄짜리 시놉시스에서 그림으로 갖고 각각의 그림에 담을 내용들을 몇 줄씩 정리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아까는 이 주요 내용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좀 더 심도 있게 그 내용으로부터 디스커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고, 이 디스커션이라는 건 사실 이 그림을 직접 인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으로부터 추출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 제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나열해도 돼. 근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아볼 수 있게만 정리가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그냥 간략하게 해놓으면 일단 논문의 메인 텍스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논문 구상 노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라는 건 요 섹션들이에요. 주요 요 키워드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이 주요 키워드를 논문 끝까지 중요하게 계속 킵해서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뭐 문장으로 쭉 써도 되고, 하지만 요 각각의 블럭의 키워드가 뭔지는 정확하게 딱 이때 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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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시작을 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써 내려가다 보면 이 키워드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게 돼서 나중에 내가 논문을 고칠 때 다시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거부터예요. 각 단락의 키워드부터 다시 잡게 돼요. 뒤에 가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 작성 노트의 한 페이지가 그림과 주요 내용에 대한 키워드들 또는 간략한 요약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문헌들이 여기에 다다다다다닥 정리가 돼서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뒤에 가서 논문 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여기 하나, 두 개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 참고 문헌들이 쭉 붙어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논문의 길이를 정했고, 아까 얘기했죠.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할지. 짧은 페이퍼랄지, 긴 페이퍼랄지. 요거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다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수하고 내용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걸 고치고,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해서 주요한 결과 항목들을 요약했고요. 또 그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쪼개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디스커션을 해야 될지 그 항목들을 각 섹션별로 쪼개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길이가, 전체 길이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 길이에다가 논문의 구성 요소인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서머리 각 부분을 그 전체의 분량을 어떻게 쪼개낼지를 정할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겁니다. 그 각 블록별로 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시간 순으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끝까지, 예를 들면 이걸 한 달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A라는 일, A, B, C, D라는 일을 한다면 A를 며칠, B를 며칠, C를 며칠, D를 며칠, 이렇게 해야 계획이 세워진다고 한 것처럼 이것도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 논문을 몇 페이지를 쓸지를 정하고 논문의 인트로덕션으로 몇 페이지, 메소드를 몇 페이지, 리절트 몇 페이지, 디스커션 몇 페이지, 서머리 몇 페이지 할지를 쪼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글쓰기 과제를 주는데, 장문 숙제라고 주는데 뭐에 대해서 써오세요 라고 하면 장문 숙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2페이지짜리 써오고 어떤 사람은 100페이지짜리 써온다면 장문 숙제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원고지 몇매 분량으로 무슨 주제에 대해서 써오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숏 페이퍼를 쓸지 레귤러 페이퍼를 쓸지를 정해야 되는데, 레귤러 페이퍼는 길이에 제한이 없지만 에디터가 쪼아요. 뭐라고 쪼으냐면, 이게 적절한 길이냐, 네 내용을 전달하기에 이게 최소한의 지면을 쓰고 있는 거냐, 컴팩트하게 잘 돼 있느냐라고 무조건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짧은 페이퍼가 가장 좋은 페이퍼예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좀 중요한 많은 논문들, 저널들이 숏페이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숏페이퍼를 더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보통 3페이지나 4페이지 사이에 출판되는 페이지 수로 3페이지나 4페이지 사이에 들어가는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3.5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테이블과 합쳐서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고, 그림이 5개가 들어가면 여기가 훨씬 분량이, 텍스트 분량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4개 정도 그리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매뉴스크립트로 A4 용지에다가 쓰게 되면 보통 기준으로 A4 레터 용지에 더블 스페이싱을 기준으로 11폰트 정도를 쓴다고 하면 24줄 정도가 들어가요. 22줄에서 24줄 정도가 들어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6페이지 반 정도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4개 붙이면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분량이 6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7페이지나. 그럼 그 7페이지를 다시 쪼갭니다. 인트로덕션에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메소드에 반 페이지. 자, 리절트에 뭐 3페이지 반. 디스커션에 한 페이지 하면 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체를 몇 페이지를 쓸 건지는 처음부터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림 4개 그렸고, 그림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그렸기 때문에 걔를 빼고 나면 몇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매뉴스크립트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인트로덕션 분량, 메소드 분량, 리절트 분량, 디스커션 분량, 서머리 분량으로 따닥따닥 쪼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얼만큼 쓰고 리절트는 얼만큼 쓰고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 전체를 다 쪼개갖고 지금으로 인트로덕션 따로 쓰고 리절트 따로 쓰고 디스커션 따로 쓰고 서머리 따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이렇게 6페이지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쪼개는 거예요.
이거를 블록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긴 분량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거를 블록으로 짜개고 또 더 작은 블록으로 짜개서 각각의 조그만 블록들을 쓰고 그 블록들을 순서 없이 쓴 다음에 나중에 순서에 맞춰서 끼워 넣는 식으로 만드는 게 긴 글을 쓰는 제일 전략이에요. 오케이? 긴 글을 처음부터 나중에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쭉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자, 그래서 블럭이 돼 있는데 논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 오서, 리스트, 애브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서머리, 어크날리지먼트, 레퍼런스, 테이블 캡션, 피겨 캡션, 그 다음에 부록, 어펜디시스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다시 리소팅 합니다. 처음에 피겨부터 그렸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서리트 쓰기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 쓸 거예요. 타이틀을 먼저 쓰는 이유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시놉시스, 요약을 먼저 썼기 때문에 요약이 있기 때문에 요약으로부터 타이틀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시놉시스 썼어요. 피겨 만들기 전에 0이 아니라 -1에 뭘 했냐면 시놉시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참여한 사람 누군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쓰기 제일 쉬운 게 메소드 부분이에요. 메소드 쓸 거고 그 다음에 쓰기 쉬운 게 리절트예요. 리절트는 분량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시 서브 블럭으로 쪼개겠어요. 그 서브 블럭은 피겨 순서대로 쪼개면 돼요. 피겨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4번 부분 이렇게 아까 구상을 한 거죠. 쪼개서 써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다시 써요. 디스커션도 기니까 서브 블럭으로 쪼개요. 썼어.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인트로덕션을 쓸 거예요. 오케이? 왜? 인트로덕션이 얘네들보다 훨씬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로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뒤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트로덕션 분량이 작고 이 부분은 분량이 많죠. 그죠? 쉬운 부분이 분량이 많고 어려운 부분은 분량이 작아. 그런데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쓰면 인트로덕션 어렵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진도는 안 나가고 허들은 높고 하다 보니까 논문이 전체가 진도가 나. 쉬운 부분을 다 써놓으면은 이걸 다 써놓으면 아까 6페이지 반을 써야 되는데 얘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 즉 5페이지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대부분 이미 한 80%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는 동안에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부터 쓰면 절대 논문이 안 나간다. 진도가. 그 다음에 이제 컨클루션 쓰겠고 또는 서머리겠죠. 그 서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애브스트랙트를 쓸 거예요. 이게 논문을 쓰는 순서야. 그런데 애브스트랙트, 타이틀 만들고 처음에 애브스트랙트니까 애브스트랙트가 제일 쓰기 어려운 부분인데 애브스트랙트부터 쓰려고 막 하다 보니까 헤매가지고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인트로덕션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인트로덕션을 다 쓰고 나면 인트로덕션에서 서머리나 컨클루션을 만드는 거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서머리가 만들어지면 서머리에서 애브스트랙트를 만드는 것도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의 공식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 공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쓰고 나서 전체를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의 의도와 다 끝나고 나서 다 실제로 다 해보니까 조금 의도가 여러 가지 논문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치는 작업.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쭉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블럭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위 서브 블럭이라는 걸 또 쪼갠다. 그래서 순서 없이 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시오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인데 꼭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 대신 블럭별로 따로따로 무작위로 쓰기 쉬움부터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쓰기 쉬운 부분부터 채워나가서 자꾸 이렇게 양을 만들어가면서 전체에 써야 되는 분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 제목을 만들어야죠. 처음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제목을 만들 겁니다. 제목 전에 우리가 시놉시스가 있어요. 우선 굉장히 좋은 방향타가 되는 멋있는 제목 하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든 이 대충 세운 이 방향타가 최종적인 제목이 아니라 나중에 인트로덕션 쓰고 다시 서머리 쓰고 앱스트랙트 쓰고 다시 타이틀 보실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 대신 처음에 일단 방향성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타이틀이라는 게 공식이 있어요. 우선 타이틀이라는 것은 키워드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논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저널에 논문을 낼 때 논문을 다 내고 다 만들었지만 에디터가 또 뭘 요구하냐면 검색 엔진에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네 논문의 키워드를 6개 내라, 5개 내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키워드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개에다가 여기에 디스커션 항목이 10개라면은 키워드를 한 20개 정도는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논문 구상 노트에 써놨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을 20개를 정리할 거예요. 줄여요. 20개를 10개로 줄이고 10개를 다시 6개로 줄이고 6개를 다시 3개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3개의 키워드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 3개의 키워드는 또 내용상 다 달라야 돼. 어떻게 다르냐? 한 개의 키워드는 서브젝트 키워드, 주제, 연구의 테마. 한 개의 키워드는 메소드, 연구의 방법론. 한 개의 키워드는 연구의 컨트리뷰션. 이건 뭔가 좀 헷갈려요. 이건 알겠죠? 이건 알겠죠? 이건 좀 헷갈려.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High Efficiency Self-Assembly for Nanowire Network 이라는 제목이에요. 논문의 제목이야.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위한 고효율의 자기 조립 방법 이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3개의 키워드로 내가 나눕니다. High Efficiency가 한 개의 키워드예요. Self-Assembly가 또 한 개의 키워드야. 그 다음에 전치사고 나노와이어 네트워크가 또 한 개의 키워드야. 그래서 이걸 3개의 단어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 나누면 3개의 키워드로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서브젝트 키워드가 뭐야? 이거 중에서 서브젝트 키워드가 뭐야? 논문의 대상이 뭐야?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이죠. 메소드는 뭐야? 셀프 어셈블리지.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셀프 어셈블리 했다는 거야. 자기 조립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는 건 뭘 만드는 거야? 대상은 나노와이어 네트워크 만들었다는 거야. 만드는 방법은 뭐야? 셀프 어셈블리야. 그러면 컨트리뷰션은 뭐야? 하이 에피션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개의 코드 중에서? 하이 에피션시가 제일 중요하죠.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고 그거를 셀프 어셈블리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논문이 한 일은 그것을 에피션시를 높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풀었으면 뭐 enhancing the efficiency for self-assembly of nanowire network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렇게 문장으로 쭉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키워드만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제목이 돼. 자연스러운 제목이 돼. 그래서 컨트리뷰션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가 뭔지는 감이 와요. 즉, 그 논문이 한 유니크한 그 기여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논문을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합니까? 그 논문이 어떤 주제를 연구했느냐가 평가를 하는 건지, 어떤 메소드를 구사했는지를 평가하는 건지, 어떤 기여도를 가지는 건지를 평가하는 건지, 뭘로 하겠어요? 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똑같은 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나노와이어 네트워크 셀프 어셈블드 위드 하이 에피션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왜 그러느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컨트리뷰션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것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키워드는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진다.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뭐 각 카테고리별로 서브젝트를 두 개의 키워드를 써도 되고 메소드를 2개 써도 되고 컨트리뷰션 2개 써도 돼요.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을 나열하면 돼. 그런데 제일 앞에는 뭘 쓴다? 컨트리뷰션 키워드를 쓴다. 그리고 중간에 메소드가 들어가고 제일 뒤에 서브젝트 키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물론 이거를 100%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걸 보세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쫙 많아. 막 100개의 논문의 타이틀이 나와. 그 내가 논문을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쭉, 물론 키워드를 내가 딱 넣어서 검색을 할 수 있지. 검색 엔진을 돌려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눈으로 쭉 읽고 내가 원하는 주제, 즉 서브젝트를 가지는 놈들을 판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읽지 않고 논문의 타이틀에 제일 뒤에 나오는 말만 따닥따닥따닥 단어만 쭉 체크해도 대부분의 서브젝트 검색이 된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룰을 다 알고 타이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배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서브젝트 키워드가 제일 뒤로 가는 경향이 항상 있고 컨트리뷰션 키워드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그만큼 골든 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배워놓으면 논문을 타이틀을 만들 때 키워드를 쭉 추출해서 키워드 숫자 줄인 다음에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거를 컨트리뷰션, 메소드, 서브젝트로 배열하면 타이틀이 기가 막힌 타이틀이 된다. 스탠다드 타이틀이 된다. 그걸 알면 쉬운 거고 또 그걸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타이틀을 이렇게 쭉 보고 금방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읽어내기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이런 공식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타이틀이 가져야 되는 것은 유니크해야 되고 내가 한 그 컨트리뷰션이 유니크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 짧아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사람들의 시선을 딱 끌어당길 수 있으면 좋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쉬워야 돼요. 누구나 딱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렵게 쓰면 누가 보겠어요. 자, 타이틀. 그래서 됐다. 질문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부터는 좀 질문 같은 걸 해서 점검을 하고 가야 돼. 타이틀 다음에 쓸 부분은 이제 오서 리스트 쭉 쓰고 오서십에 대한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다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기여한 오서들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 쭉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부분 어떻게 쓰느냐. 우선 그 동일한 메소드를 구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표준적으로 그 업계에서 쓰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독창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창적이라는 얘기는 그 다른 사람이 동일한 메소드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적인 포맷으로 해줘야 그 메소드 부분을 보고 그 논문을 재현해서 팔로우하기가 쉽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적인 형태를 따르라. 되도록 짧게 씁시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들은 기술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사한 특별한 방법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많은 부분이 리절트하고 디스커션이죠. 근데 여기서 리절트 블락, 디스커션 블락이라고 하겠고 리절트를 쪼개서 서브 블락, 디스커션 서브 블락. 그래서 블락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그림별로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림별로 주요 결과, 주요 논점으로 블락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주요 결과와 주요 논점들을 서브 블락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서브 블락에 키워드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블록들을 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쭉 배열했으면 좋겠어요. 그 키워드들이 좀.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각 서브 블록들을 순서 없이 서브 블록이 쭉 있잖아요. 아까 본 거. 이거. 각각 키워드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될지는 대충 정했어. 그러면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만만해. 여기부터 써요. 이 부분이 만만해. 여기부터 써. 지우고 이 부분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우고. 정리가 잘 됐어. 이 부분 이렇게 하나씩 지워요.
써 나가는 거야. 그때는 이 내용들을 어떤 퀄리티의 영어로 어떤 문장으로 내가 쓰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거기다 담을 내용만 그냥 담아요.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로 다 담아. 무조건 막 다 담아. 분량이 중요해 지금은. 분량을 확보하는 게. 채워. 여기 채웠어. 하다 보니까 한 80% 찾고 나머지 20% 여기 안 찾고 여기 안 찾고 여기 안 찾고 여기 안 찾고. 안 찾는 데는 뭐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야. 디스크라이버가 어려워. 생각이 정리 안 된 부분은 생각해야지. 또 참고 문헌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되고. 그럼 공부하고 다시 해서 그러면 이제 쉬운 부분은 다 블럭이 지워졌고 다 지워졌고 어려운 부분만 이렇게 블랭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은 왜 어려운 거지? 이 부분은 내가 이건 어떤 논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그 논문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남아요? 그럼 여기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논문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한 거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 이 부분 잘 모르겠고 이 부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도교수한테 가야지. 교수님, 이 부분이 잘 안 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가져갔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80% 채워놓고 나머지 또 좀 채워놓고 나머지 한 10% 남았는데 여기 남았어. 그럼 당연히 지도교수가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은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빼자. 이 부분은 저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원하시는 어떤 교수님하고 좀 물어보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지도교수가 답을 줄 수도 있고 지도교수가 이건 어려우니까 빼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회피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도교수가 이거는 누군가 상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자라고 한 이런 방향을 주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다 답을 주는 게 아니야. 지도교수가 하는 거는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야. 이거는 답이 나올 거니까 이건 내가 답을 아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답이 안 나올 거야. 이건 단시간에 답이 안 나와. 이건 다음에 길게 생각해보자. 지금 빨리 접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계산이 필요해. 계산하는 사람 불러갖고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를 다다다다닥 빨리 해주는 사람이 지도교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 아니면 모른다고 쓰든지. 그 해결 안 되는 거를 혼자서 가지고 해결하려고 붙들고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책상에서 앉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블록으로 쓰는 이유는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죽이고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빨리 부각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쓰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 막힌 부분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당연히 여기서 막혀가지고 논문 전체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부분이 막혀있고 나머지 부분 다 쓴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오케이? 그래서 블럭으로 쪼개서 쓰기도 나면 쉬운 부분부터 공략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 진도가 확 나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가 이제 정확히 스스로 파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논문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블럭을 쓰고 썼다. 네. 순서 없이 쉽게 써지는 것부터 여기저기 쓰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도움을 받고 또 해결이 더 이상 거기서 더 안 되는 부분은 빼는 거죠. 논문에서 내용에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을 서브 블록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써놓고 보면 다 해결할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 다 빼고 나고 이렇게 다 써놓고 봤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논문이 블록별로 쭉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적당한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블록별의 영어는 다 엉망진창인 상태이고 전체는 당연히 다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럼 서브 블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한 개의 패러그래프, 문단이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한 문단이야, 다.
각각의 키워드가 있고 문단이 있고 키워드가 있고 문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고칠 때도 순서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데나 고치면 돼. 그 각 블럭별로 요 블럭 안에 있는 내용들 문장을 이제 다 가다듬고 여기 가다듬고 여기 이렇게 가다듬고 그냥 랜덤하게. 왜냐하면 그 각 블럭의 연결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각 서브 블럭별로 쭉 다 가다듬어서 어느 정도 다 문장이 그럭저럭 다 구성이 됐다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로 쭉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요 세 개의 블럭을 쭉 읽으면서 고치고 이렇게 묶어서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고치고 이렇게 묶어서 고치고 이렇게 묶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고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블럭을 한 개의 흐름에서 쭉 읽는 블럭의 단위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페이지짜리라고 하면 6페이지짜리라고 하면 그 6페이지를 처음부터 쭉 읽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6페이지를 쭉 읽으면서 처음부터 쭉 고쳐나가면서 이렇게 고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의 흐름으로 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서브 블락별로 하고 또 조금 더 큰 블락으로 하고 이렇게 블락을 키워가다 보면 각각의 내용이 이제 잘 파악이 되고 조금씩 이 부분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연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쭉 간다. 그래서 서브 블락으로 쪼개고 그 서브 블락들은 한 개의 패러그래프가 되고 그 패러그래프들을 몇 개씩 묶어서 연결해서 고치고 다시 전체를 본다. 이겁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이것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각 블락들이 어떻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과 패러그래프를 연결해주는 말들이 이 패러그래프 끝났고 다음 패러그래프 갈 때는 앞에 패러그래프를 받아주는 말이 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에 갈 때는 또 그걸 정리하는 게 맨 뒤에 있어야 되고 또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앞머리하고 내진말 같은 게 각 블락별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이제 고칠 겁니다.